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창밖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의 가을도 이렇게 깊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59살 김지영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잡힌 주름,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 눈매까지. 거울 속에 있는 건 영락없는 저인데 저는 자꾸만 그 안에서 다른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78이 되셨을 우리 엄마.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36, 그 젊고 아름답던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웠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얹혀서 40년이 넘도록 저를 짓눌러왔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또다시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어머니께 뒤늦은 사죄의 편지를 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그런 미움 말고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같은 여자로서 경멸하고 증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40년 동안이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폐륜하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할 수 있느냐고,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천벌 받는다고 하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면서 지영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셨을 때도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원망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그런 독한 마음이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제 딸아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어느새 제가 그 시절 어머니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지금 문득문득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겨우 36이었구나. 지금 내 딸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구나. 그 젊은 여자가 그 넓고 적막한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그랬을까. 이제야 비로소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서울 평창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고 온 거리에는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교복 자율화가 처음 시작되어 우리 같은 여고생들은 칙칙한 교복 대신 알록달록한 사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며 깨르르 웃어댔지요. 세상은 온통 자유와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봄날의 햇살 뒤편에는 누군가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첫사랑. 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인연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7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만의 환상에 빠져 허우적대던 철없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3년째 독수 공방하던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비극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보내주시는 두툼한 달러 봉투,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2층 양옥집. 하지만 밤이면 들려오던 괴종시계 소리만이 집안의 정막을 깨우던 그 쓸쓸한 풍경들. 그 모든 것들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벌써부터 목이 메어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앨범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엄마, 내 엄마. 지영이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외롭지 않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랑 맘껏 하며 지내세요. 그럼 지금부터 1983년 그해 여름 제 가슴 속에 영원히 흉터로 남은 그 잔인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그해 봄은 참으로 유난스러웠습니다. 1983년 3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없어졌던 때였습니다. 거리는 온통 사복을 입은 학생들의 물결로 넘실거렸고 저 역시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한껏 멋을 부리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집에서 수다를 떨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을 흥얼거리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조금 쓸쓸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창동 언덕배기에 있는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가꿔진 정원과 커다란 소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지만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집을 채우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였을까요? 당시 제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건설회사 임원이셨던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휴가를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달러 덕분에 우리 모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풍요가 마음의 구멍까지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어머니는 그 넓은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와 빨래를 다 해주셨으니 어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 겨우 36.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젊고 고운 나이였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고왔고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어지던 아름다운 분이셨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밤이면 안방에서 들려오던 라디오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리던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부러 이어폰을 꽂고 크게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2층 문간방을 좀 치워야겠다. 새놓으시게요? 그래. 아는 분 소개로 고학생이 하나 들어오기로 했어. 공부도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니까. 내 과외 선생님으로도 딱일 것 같아서. 저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새를 나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너무 적적해서 그래. 집에 남자 어른도 없고 너무 횡하잖니. 사람 온기라도 좀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런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그 적적함이라는 단어가 어린 제 마음에도 쿵 하고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왔습니다. 강인아.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대문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한 남자가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처럼 꼬장꼬장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았으며 동네 오빠들처럼 유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키에 마른 체구, 약간은 헝클어진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담고 있는 듯한 그 깊은 눈동자. 그는 마치 순정 만화 책을 찢고 나온 주인공 같았습니다. 연세대 국문과 복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고학생. 그 처연한 사연마저도 문학 소녀였던 제게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인하라고 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당황한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아내, 어서 오세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 집 2층 문간방, 그러니까 제 방 바로 건너편 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주 과외 선생님이 되었지요.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는 제 방으로 와서 국어와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리 있었겠습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 칠판에 글씨를 쓰는 그의 등판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분필을 쥔 그의 하얀 손가락, 책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가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다가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지영아, 알겠니? 하고 물어볼 때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참고서 대신 시집을 펴놓고 시를 읊어주시곤 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김소월의 초혼. 그가 시를 읽을 때면 그 좁은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나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왔구나. 저는 밤마다 일기장에 그의 이름을 수천 번도 더 적었습니다. 강인아, 강인아, 강인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채색 개량 한복이나 편한 헐렁한 옷만 입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립스틱을 다시 꺼내 바르시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하고 오셨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뺨을 붉히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 그냥. 봄이고 하니까 기분 전환 좀 했다. 왜 이상하니? 아니야, 이뻐. 우리 엄마 진짜 배우 김지미보다 더 이쁘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서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2층 문간방 남자 때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집안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실에는 늘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믹스커피 대신 사이펀으로 직접 원두커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은 항상 2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식탁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선생님이 오신 뒤로는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밥그릇에 갓 지은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으셨고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는 생선구이며 불고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식탁에 올랐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찬을 선생님 앞으로 밀어주시면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하세요. 저도 선생님 동생 같고 좋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가 선생님을 참 아끼시는구나. 아들 같고 동생 같아서 저러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둔하고 어리석었지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여자로서의 설렘을, 수컷을 향한 암컷의 본능적인 교태를 17살의 제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오려는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형체만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건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맞은편 소파에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달빛에 의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은밀하고 무거워서 저는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망설이듯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울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한 위로라고 하기엔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 너무나 애틋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선생님이 착해서 위로해드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불길한 징조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저는 그 불안함마저도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습하고 끈적해져 갔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물기 머금은 벽지처럼 우리 세 사람의 관계도 위태롭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그 7월의 밤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나무들은 날이 갈수록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제 마음속의 짝사랑도 그 무성한 나뭇잎처럼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선생님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생각뿐이었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서도 선생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주접에 질색을 했지만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20살이 되어서 선생님 앞에 당당한 여자로 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무렵부터 묘한 경쟁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젊어지고 계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으신 건지 언제부터인가 식탁 위에 굴러다니던 약봉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장대 위에는 아버지가 외국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사오셨던 샤넬이며 랑콤 같은 외제 화장품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시고 마치 어디 외출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곱게 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신 책들이었지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참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문학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어머니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이 났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는데 정원에서 하하호호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어머니와 선생님이 배드민턴을 치고 계셨습니다. 하얀색 테니스 치마를 입은 어머니는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셨고 선생님은 일부러 져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는 건지 연신 셔틀콕을 놓치며 헐떡거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땀을 닦으며 웃자 어머니가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봐주시는 거 다 알아요. 좀 더 세게 쳐봐요, 네? 그 풍경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저는 차마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 같기도 해서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위기감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며 엄마 몰래 립스틱을 칠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어머니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고 촌스러운 그저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애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좋겠다. 어른이라서 좋겠다. 선생님이랑 저렇게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저는 애꿎은 입술만 지우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활력이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열기였다는 것을요. 집안에는 점점 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깎아주실 때 유독 선생님의 접시에 더 공을 들이셨습니다.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으시고 포도는 씨를 다 발라내어 담으셨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지면 지영아, 너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선생님 좀 챙겨드려라. 하시며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지만 정작 장을 보러 가시는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셨는데 거기엔 선생님 사이즈의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응, 선생님 셔츠가 너무 낡아서. 목깃이 다 해졌길래 하나 샀다. 과외비도 넉넉히 못 드리는데 이런 거라도 챙겨드려야지. 어머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지만 그 셔츠를 선생님 방에 넣어주러 가실 때 어머니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방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똑똑 노크를 하던 그 떨리는 손길을 저는 그저 고마움의 표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음이 참 따뜻하시구나. 선생님 기죽지 말라고 저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오히려 선생님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 산산조각 날 징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던 6월의 어느 날 집 전화벨이 울려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몇 번을 불러도 상대방은 침묵만 지키다가 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장난 전화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누구야, 기분 나쁘게. 제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투덜대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굳어지시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어머니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셨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사우디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국제전화 감도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 혹은 달라진 아내의 목소리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사랑에만 눈이 멀어 어머니의 불안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걸 이용해 제 마음을 선생님께 전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시험 잘 보면 영화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빙긋 웃으며 그러마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앞. 저는 엄마의 원피스를 몰래 줄여 입고 생전 처음 구두까지 신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영화를 보다니 이건 데이트야, 분명한 데이트야.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선생님 옆에 서 계셨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같이 왔다. 선생님이 혼자 너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 눈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엄마가 보호자로 따라왔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셨지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첫 데이트를 망치다니.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저는 내내 입을 삐죽거리며 화면만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정작 영화를 찍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두 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와 그 옆에 선생님. 두 분은 영화를 보는 내내 소곤소곤 귓속말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낮게 들려왔고, 그때마다 선생님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시는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팝콘 통을 집으려던 제 손이 어머니의 손등에 닿았는데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셨습니다. 그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팝콘 통이 아니라 선생님의 무릎 쪽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아니야, 좁아서 부딪힌 걸 거야. 그렇게 애써 부정하며 저는 제 마음속의 의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것이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 작은 균열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분한 마음에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눈치도 없어. 내 데이트를 방해하고 선생님은 나만 봐야 하는데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더 즐거워 보여. 나는 언제쯤 여자가 될까? 빨리 커서 엄마보다 더 예뻐질 거야. 그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선생님 생일에는 반드시 고백하겠다고 엄마 몰래 선생님 방에 찾아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나를 제자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여자로 봐달라고 말하겠다고. 그 어리석고 위험한 결심이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달력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983년 7월 20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장마 전선이 서울 상공에 머물며 기록적인 폭우를 예고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푸텁지근한 습기가 온 집안을 눅눅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터져버릴 우리 세 사람의 운명처럼 그렇게 무겁고 습한 공기가 평창동 2층 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20일. 그날은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오후가 되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서울 상공에 머물며 엄청난 폭우를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경고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제 인생의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선생님 생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며 고른 넥타이와 밤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완성한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제 심장 박동 소리도 그에 맞춰 요동쳤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면 깨어 계실까? 몰래 방문 앞에 선물만 놓고 올까? 아니면 얼굴을 보고 직접 드릴까? 17살 소녀의 머릿속은 온통 핑크빛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지금 가서 문 앞에 살짝 걸어두고 오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고 놀라시겠지. 저는 넥타이 상자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캄캄했습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의 가구들이 괴물처럼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으스스한 기분에 몸이 떨렸지만 사랑의 열병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2층 복도를 지나 선생님 방 쪽으로 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어머니의 방문이 반쯤 열린 채 안에서 빗소리만 휑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셨나? 저는 무심코 열린 문틈으로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헝클어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신 거지? 부엌에 물 마시러 가셨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단 난간을 잡고 아래층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뿐 어머니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다시 한번 천둥이 치고 그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떤 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제 등 뒤 2층 문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몸을 돌렸습니다. 선생님의 방.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 문 틈새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 제 발은 이미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걸 거야. 그래, 선생님이랑 엄마가 도둑을 잡고 있는 걸 거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은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좁은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제 평생 차라리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았을 그 잔인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을 말입니다. 방 안에는 노란색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 침대 위에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가늘게 떨리는 하얀 어깨에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걸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일 거야.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옥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현옥 씨. 제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나 다정하고 애틋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가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나 씨, 나 너무 무서워요. 지영이 아빠가 알면 우린 다 죽어요. 하지만 당신을 안 보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와 열망으로 뒤범벅되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던 그 억척스럽고 강한 엄마가 아니라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나약하고 가련한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옥 씨? 선생님이 바닥에 앉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젖은 뺨을 그 하얀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만져보고 싶었던 그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세상이 우릴 욕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걸 어떡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선생님의 눈빛이, 그 우수에 찼던 눈빛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나 씨, 어머니가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격렬했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할 사람들처럼 서로를 부서져라 꽉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선생님의 등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어머니의 목선에 파묻히는 게 보였습니다. 콰르릉. 창밖에서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방 안의 두 사람 모습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제 망막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 그 짐승 같은 열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걸 간신히 받아들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렇게 딴 여자를, 그것도 다름 아닌 내 엄마를 안고 있다니.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딸의 선생님과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경멸, 질투, 수치심.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제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사람들, 이 파렴치한 사람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 용기조차 없었던 비겁한 17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쫓기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제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조금 전 봤던 그 장면이, 그 소리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옥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나 씨.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 피 맛이 제 첫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난도질당한 제 순정은 그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눈물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죄처럼 하염없이 쏟아지고 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장마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국을 뜨고 계셨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밥만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지영아, 잠은 잘 잤니?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어머니의 40년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선생님이 떠났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한다며 어머니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저는 2층 창문 커튼 뒤에 숨어서 그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힘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춰 서서 2층 제 방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슬픈 눈빛,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 표정. 하지만 저는 끝내 커튼을 걷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엄마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 그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끝나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그 생기 없는 박제된 인형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는 장롱 깊숙이 처박혔고 진한 립스틱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무채색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고 평생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잠가버렸고 거실에서 마주치면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귤 까놨는데 좀 먹어라. 필요 없어요. 지영아,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쏘아붙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귀국하시고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우리 모녀의 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제 눈치를 살피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저는 끝내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저 만지지 마세요. 소름 끼쳐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마지막 눈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관계로 지내다 보니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러 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검버섯이 핀 얼굴, 그 작고 초라한 노인이 한때 사랑 때문에 울고 웃던 그 화려했던 여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일기장에는 1983년 그해 여름의 기록들이 눈물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7월 25일. 이나 씨가 떠났다. 내 심장이 뜯겨나간 것 같다. 하지만 잘한 일이다. 우리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한다. 지영이가 나를 벌레 보듯 한다. 당연하다. 나는 죄인이다.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영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모든 행복을 지영이에게 다 주시고 저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바보 같은 우리 엄마. 딸이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그 젊은 나이에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사셨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 나이가 지금의 제 딸보다도 어린 36이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습니다. 36은 엄마이기 이전의 여자라는 것을요. 남편은 지구 반대편에 있고 큰 집엔 찬바람만 불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내기에 어머니는 너무 젊고 약했다는 것을요. 그때 어머니가 필요했던 건 도덕 교과서 같은 비난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던 딸인 제가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많이 외로웠지? 엄마도 여자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한 번만 안아드렸다면 우리의 40년은 달라졌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쓸쓸하게 가시지는 않았을까요?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야 거울 속의 제 얼굴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뒤늦은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용서해. 아니, 엄마를 이해해. 그때 엄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서, 숨 쉬고 싶어서 사랑을 했던 거였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하늘나라에서는 아빠 눈치도 보지 말고, 내 눈치도 보지 말고, 그때 못다 한 사랑 실컷 하세요. 의나 선생님 다시 만나면, 그땐 도망치지 말고, 꼭 붙잡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엄마의 언니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외롭지 않게, 내가 꼭 안아줄게.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